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번다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수출과 해외 기업이라는 해외 시장을 전제로 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중국의 좀 빠릿빠릿한 젊은이들이. 근데 그게 다 막혀가는데, 그게 줄어들어가는데, 그럼 귀향에서 창업할 게 뭐 있냐고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데. 그러니까 농촌 귀향 창업이라는 건 말장난이죠. 근데 이런 말장난을 뭐 실무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저기 시진핑부터 해요. 시진핑 말장난한 거 보세요. 제가 영어 한번, 저 발음 안 좋지만 History has shown that confrontation, whether in the form of a cold war, a hot war, or a trade war, will produce no winners. 냉전이든 전쟁이든 무역전쟁이든 대결하면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Attempts to erect barriers and cut close economic ties work against the laws of economics and the trends of history. 관세 장벽을 높이고 경제 관계를 끊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This is a short-sighted approach and it is doomed to failure. Those who close their doors will only cut himself off from the rest of the world and lose his direction. 봉쇄 정책을 펴는 자는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방향을 상실하는 것에 그런 신세에 지나지 않는다. 시진핑이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에이펙 연설에서 이런 말 하니까 그거 바로 이어서 펜스가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미국은 지금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대응했을 뿐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중국이 바뀔 때까지 미국의 대응은 유지된다. 중국이 바뀔 때까지예요. 너희가 근데 지금 중국 쪽의 주문이 단순히 뭐 무역 적자 줄이라가 아니잖아요. 지재권 해적질도 멈춰야 돼. 군사 도발도 멈춰야 돼. 지정학적 군사 도발도 멈춰야 돼. 그 다음에 위구르 인권도 개선해야 돼. 티벳 인권도 개선해야 돼. 그 다음에 내부 언론 통제도 개선해야 돼.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너희가 사회를 확 바꿔라 이거지. 사회 체질을. 그거 바꿀 때까지 안 바꾸면 우리의 대응은 더 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셔야 돼. 시진핑. 이건 저기 시진핑 이 발언에 대해서 고든창에 정확히 얘기했더만 뭐 냉전에서 모두가 다 패배. 야, 너 USSR, 그러니까 너 소련 대표번호 전화 한번 해봐. Call the major number in USSR.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든창이. 너 소련 내가 그 대표번호라고 아마 해석해야 될 거야. 소련 대표번호에 한번 전화 좀 해봐, 임마. 거기서 냉전에서 왜 미국이 왜 패배했냐? 소련이 패배한 거지.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개길 거라고요. 왜 그러면 사회 바꾸고 그 길로 가면 중국 사회의 정말 근본적 혁신으로 가면 자유와 인권과 개인 존엄성과 공정무역, 공정시장의 길로 가자면 결국은 시진핑 고 일당이 제일 위에서 틀어 앉아서 조종하고 있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부터 흔들리니까 아마 결국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침이 떼고 갈 거라고요. 그 마지막이 언제까지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 5,000년을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쫙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5,000년 중국 역사라는 건요. 황하 중상류에서 중국 몸통부로 확대되던 시기가 있어요. 이게 한나라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중국은 지금 중국의 발원지는 황하 중상류잖아요. 황하 중상류에서 있었던 문명이 이제 저쪽 황하를 따라서 산동까지 번져가면서 결국 양자간 문명을 잡아먹거든요. 양자간 문명과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서 황하 중상류에서 바탕한 주, 또 그거보다 약간 서쪽이지만 결국 황하 중상류에 해당한 진, 거기가 중국을 통일하고 진이 통일하고 그거를 한이 물려받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몸통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빨간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의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힘, 이 그림에서 이 녹색, 이
이게 저기 흑해에서부터 서만주까지 펼쳐져 있는 풀밭바다인데 여기에 힘이 잡아먹었다가 거기에 그냥 말려 들어가죠. 이게 먼저 중국 잡아먹은 게 5호 16국 수당이에요, 이게. 5호 16국 5호가 이게 다 이 초원벨트에서 튀어나온 그런 이 몽골계 혹은 투르크계 부족들이라고요. 그리고 5호 16국 끝나고 이걸 수도 그게 저 선비족이잖아요. 선비가 몽골계 그 종족의 일부거든요. 당도 선비고. 그러니까 그때 수당 그리고 그거에 따라 그 다음에 그걸 그 송은 남송으로 쫓겨가 버리고 그리고 원 이게 이제 이 녹색 풀밭의 힘이 중국 몸통부 위에 올라타 갖고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명거쳐서 청이 되면 이 퍼런 거 만주 특히 동만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청은 그 유목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도 그렇게 정의를 해요. 자기들이 농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누구더라? 누르하친가 홍타이진가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농경에 바탕한 민족이다. 이게 동만주 농경 기반 기마군사력이거든요. 이게 우리 고구려가 그랬고요. 굉장히 비슷하게도 원 이후에 이 흑해 터키 지역을 정벌한 오스만 투르크도 그래요. 여기도 터키 베이스니까 이게 순수 유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순수 유목은 정교한 시스템을 뿌리 깊게 못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워낙에 떴다방들이라. 그러니까 농경 베이스 농경에 바탕을 해 있는데 기마군사력인데 이런 데들이 그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만주가 청나라 때 다시 여기에 합쳐지잖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데가 무시무시한 블랙홀이죠. 그냥 이거 다 먹으려고 다 덤벼들었다가 전부 중국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호 16국에서부터 수당 저기 어디까지죠? 저기 수당 그 다음에 원 여기가 중국 그 본토 중국 몸통부의 풍요와 규모를 먹으려고 덤벼들었다가 중국화돼 버렸고 청이 그거 풍요와 권력을 탐해서 그거 먹으려고 덤벼들었다가 지금은 언어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청나라 사람들이 쓰던 만주어 그럼 고가 사어잖아요. 죽을 사자 사어. 죽어버린 언어가 됐다고요. 여진족이 쓰던 말들. 만주어 죽은 말이 됐거든요. 아마 지금 만주어 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기 그 만주어 헤이룽강 뭐 이런 언저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합쳐봐야 한 5만 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죽은 언어죠. 그게 뭔지 이해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합쳐봐요. 죽은 언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5천 년 동안 벌어진 거예요. 황하중상류에 바탕한 데가 중국 몸통부를 장악하는 과정까지 이르는 데에 한 3천 년. 그러니까 그게 뭐 상나라, 그러니까 은나라죠. 은주, 그 다음에 진, 한. 이 시기까지가 3천 년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중국 몸통부라는 먹음직한 이른바 중원이 펼쳐지니까 이거 잡아먹겠다고 이제 기마 쪽이 튀어들었다가 거기에 동화돼 버렸고 또 이거 잡아먹겠다고 동만주를 기반으로 한 농경 기마군사력 세력이 튀어들었다가 청나라 때 다시 거기 또 동화돼 버렸고 그래서 저 무시무시한 블랙홀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5천 년 역사 중에 튀어먹으려고 잡아먹을 그 외부가 작동을 했을 때 한 번도 인류 보편의 가치 기준, 인류 보편의 규범을 내재화할 것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 지중해권이랑 굉장히 다른데 지중해권은 서로 기독교 국가들을 만들어서 기독교라는 게 인류 보편의 가치 기준과 규범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상대방한테 그걸 서로 상호 강요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국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중원을 먹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냥 권력과 부를 누리면 그걸로 땡인 거예요.
누구도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세력이 너희 인류 보편의 가치 기준 이거에 따라 이거의 규범을 따라서 그런 깃발을 들고 여기를 작업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 14억 명에 8,700달러, 연소득 8,700달러짜리 그 거대한 그 몸집에 대해서 인류 보편의 가치 기준과 규범을 내재화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빅게임이죠.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빅게임입니다.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중국이 얼마나 거대하냐 너무나 잘 아시지만 지금 중국이 최근에 보였던 그런 도시화 속도라는 건 규모에 있어서는 19세기 영국 도시화의 100배 규모고요. 속도는 19세기 영국 도시화의 10배 속도예요. 중국이 전 세계 경제 성장의 28%를 전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1쯤이 중국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이에요. 그다음에 건축 상하수 증설 수요를 예를 들면 중국 외 다른 지역 다 합친 거에 2배쯤 이르렀다고요. 최근에. 2배가 200으로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왜 시진핑 체제 같은 게 등장해서 왜 이 지경까지 왔나 보면 이게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게 단순 무식한 통제형 정치 체제잖아요. 이 단순 무식한 걔들이 말하는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결국 단순 무식한 일당 독재 체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규모 14억 명이 평균 국민소득 8,700달러짜리의 이 규모가 가지는 그 규모 및 복잡성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그 몸부림의 하나가 시진핑 체제였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시도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몸부림의 마지막 시도가 시진핑 체제다. 그러면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산력,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해서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소련이 붕괴한 거거든요. 소련 붕괴할 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소련은 배급제를 했잖아요. 계획경제 배급제라고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정통 사회주의를 추진한 거예요. 중국이랑 완전히 다르죠. 중국은 계획경제 배급제 안 하잖아요. 시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계획경제 배급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치약은 어떻게, 신발은 어떻게, 뭐 철광석은 어떻게 생산해, 뭐 철강은 어떻게 생산해, 석탄은 어떻게 생산해. 이 각각을 인풋 아웃풋해서 전부 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신발이라 그래봐야 만약에 남학신 하나만 만들었다, 남녀 하나. 그러면 남학신 사이즈별로 해서 약간의 뭐 나무나 뭐 끈에 뭐 차이는 있어도 예를 들면 그 단순화시키면 결국 신발의 모델이 10개를 못 넘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신발 가게에 가서 보면 모든 신발이 다 있잖아요. 기능성 신발까지 치면 뭐 무수하잖아요. 그걸 메이커별로 하면 더 무수해지고 시점별로 하면 더 무수해지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품이 다양화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노동력이 다양화돼야 되는 니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련이 망할 때까지 아마 가루 치약이었을 거예요. 우리 그전에는 치약이 가루였거든요. 1930년대, 뭐 40년대 때는. 그러니까 튜브로 짜는 이 치약이 아니라 치약을 튜브로 짜는 치약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그 풍요롭고 다양한 상품 사회를 거기로부터의 힘을 못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소련이. 그래서 동구권 소련이 주저앉아 버린 거거든요. 그 똑같은 거죠, 이거. 물론 중국은 그것과 달리 말하자면 시장을 써서 경제를 운영하지만 그 운영의 주체는 굉장히 단순 무식한 정치 체제잖아요. 근데 사회의 그 요구나 니드나 행태는 무지하게 거대하고 복잡해졌고 이 둘 사이에 이 미스매치죠.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돼서 미국이 너희 뭐 무너지든 뭐든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인류 보편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너희의 가치관과 규범을 고쳐.
안 그러면 앞으로 너희는 이 글로벌 시스템에서 그렇게 지금처럼 혜택 못 누릴 거야 라고 룰을, 규칙을 혹은 명령을 이제 부르고 있는 상태죠. 이거는 오래 갈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10년 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문맥에서 만약에 북한을 보면, 북한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이 중국이 변한다. 14억 명 규모의 8,700불짜리 중국이 변한다. 이거는 당연히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말은 굉장히 헷갈려요. 제가 봐도 헷갈리니까 당연히 우리 열혈 자유애국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말을 저렇게 말본새 없이 하냐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 수밖에 없어요. 최근 발언이 있죠. 트럼프가 엊그저께 폭스뉴스랑 한 1시간 넘게 인터뷰하면서 거기서도 북한이 한 두세 번 거론됐는데 북한이란 단어가 이거를 좀 잘 제대로 번역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국내 기획이나.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가장 어려운 과제는 북한이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대통령 된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가장 어려운 과제는 북한이다. 왜냐? 미국과 북한은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 문장. I think North Korea has been very tough because, you know, we were close. 우리는 매우 가까웠다. Close to what? 뭐에 가까웠냐? 전쟁에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전쟁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지금도 가장 어렵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And I think we had a real decision as to which way to go on North Korea. And certainly, at least so far, I'm very happy with the way we went. 그때 이거 이제 제가 의역하는 거예요. 그때 전쟁할 거냐 말 거냐 정말 큰 결정이 있었고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때 전쟁으로 안 갔던 것에 대해서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We would have been at war with North Korea if, let's say, that administration continued forward. 앞에 오바마 얘기가 잠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계속됐더라면, 오바마 스타일의 행정부가 계속됐더라면 북한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트럼프가 엊그저께 폭스에서 한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의미가 무슨 얘기냐? 북한과 최소한 전쟁 안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해야 된다면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보여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북한과 전쟁 벌였을 것이다가 북한과 전쟁 벌이는 게 트럼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니었고 북한과 전쟁을 벌였을 때 중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나 미국이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손발 묶기가 올해 6월에 잠깐 손에다가 실 두른 거고요. 그 다음에 7월에 그 실을 이제 고무줄 정도로 두른 거예요. 500억 달러 됐죠. 7, 8월에. 그리고 9월에 그걸 제대로 끈으로 묶은 거예요. 2,500억 달러로 튀면서. 그리고 그게 내년 1월부터는 이제 25% 되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간 함수에 의해서 이제 폭발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지재권에 대해서 이제 단속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중국이 손발이 묶였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미국 국내 여론이 거의 매파로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라는 건 뭐 여차하면 군사작전 해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상태가 우리 한국인한테 던져진 화두는 뭐냐? 아까도 잠깐 봤지만 미중 전쟁이 이게 중국인들 5,000년 역사 최초의 사건이라고요. 외부 세력이 중국인들에게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내재화해라.
인터널라이즈 해라. 이걸 강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5천 년 동안 이런 적이 없어요. 진시황이 도량형 만들고 도로 뚫고 제도 만들고 그걸 강제했지.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중국인 전체에 대고 만주에서부터 티벳까지 그리고 몸통부 전체 그리고 이걸 내재화하라고 강제한 적이 제가 보면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세계사적 초유의 사건인데 이런 세계사 초유의 사건에서 북한 해방은 당연한 거 아니냐. 왜냐? 이건 북이라는 집단 자체가 핵미사일 도발 세력이고 그 다음에 중국 패권을 위한 특수행동부대고 그 다음에 북을 해방을 시키게 되면 중국인들 14억 명에 대해서 야 공산 중국식 사회주의 안 돼. 자유민주주의, 인권, 뭐 개인, 자유, 공정시장, 공정무역 이런 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중국인들 전체한테 증명해주는 그런 심리폭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지들이 스스로 인류 최후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라고 지들이 다 증명해놨고 하니까 북한 해방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휴전선 남쪽에 희생자만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끔찍하게 잔인하고 뭐 얌체 같은 소리지만 휴전선 남쪽만 희생자가 작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꺼리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게 상태가. 그러니까 이걸 군사 옵션에 의해서든 혹은 북한에 대한 공작에 의해서든 결국 평양 붕괴로 간다. 근데 공작해서 어느 시점까지 붕괴 안 하면 그 다음 군사 옵션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 이런 상태에서 그 간첩, 우리 사회에 간첩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85년경부터 내놓고 김일성 빨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30년 동안 간첩이 초파리는 한 세대가 초파리가 2주인가? 한 제너레이션이?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한 세대가 한 30년 보죠. 간첩의 한 세대, 심리적 한 세대를 5년 보면 30년이면 6세대가 새끼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명에서 시작을 해도 2에 5승 가니까 2에 5승이면은 32명 되죠. 2배씩만 늘어도. 그러니까 뭐냐면 6세대, 6년 동안 한 명의 간첩이 2명만 포섭을 해도 평균 한 명이 32명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1000명에서 했다 그러면 지금은 32,000명이죠. 뭐 간단한 얘기예요. 초파리 계산하면 돼, 파리. 파리가 한 세대가 2주니까 그럼 간첩의 한 세대를 6년으로 보자. 그럼 30년 세월이다. 오케이, 그러면 5세대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구간은 6세대죠. 그리고 구간은 5개죠. 그러면 한 세대당 한 마리의 간첩이 2마리를 새끼친다 하면은 그러면 이게 6세대를 겪어왔을 때 한 마리의 간첩이 32마리의 간첩이 됐구나. 아니, 간첩분이 32분의 간첩분이 되셨구나. 죄송합니다. 명예훼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첩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이제 종북도 많죠. 그러니까 종북과 간첩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봐요. 야근 놈들은 이제 그 입당원서를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밀봉을 안 받고. 아니, 뭐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정을 알면서도 피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얘들은 이제 이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자기 인생을 30년 동안 몰빵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바꾼다고요. 최후까지 망상의 세계 속에서 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권력과 뭐 지근거리에 있든지 뭐 권력과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닐 테니까 이 망상 유지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부가 있겠죠. 친북이라든지 기회주의라든지. 왜냐면 밥 먹고 살려니까 거기 눈치 좀 봐야겠거든. 거기에 거기에 이제 비유 맞춘 소리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언론, 사법, 정치, 지식층. 우리나라 뭐 지식층도 대부분 그렇죠. 대학에
밥 먹고 사는 인문학계, 사회과학계. 사회과학에서는 경영학, 경제학 쪽이 저희 오른쪽 성향이죠. 왜냐면 여기는 기업이랑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저쪽 성향 가면은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 언론, 정치, 사법, 지식층,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후까지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참 문제가 이게 평양 붕괴, 북한 해방이 오고 있는데 그날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 이전에까지 뭐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이걸 뭐 노아의 방주 같은 걸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뭐냐? 사람들 다 알죠. 노아의 방주라는 게 홍수날 때 배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빠져 죽었다 다 아는데, 저는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뭘 물어보냐면, 야, 노아가 배를 어디서 지었을까? 그 위치가, 지형지물의 위치가. 우리가 보통 배를 지은다 그러면요, 바닷가나 강가에서 노크를 파고 배를 지어놓고 나중에 배를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진수시키잖아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가까운 곳에서 배를 짓는다고요. 저는 발칙한 상상인지 몰라도 노아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미친놈 저기서 배를 짓냐라는 데서 배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언덕 위 혹은 좀 불룩한 들판 위. 그러니까 아니 물가랑 너무 떨어져 있고 물 수면과의 거리가 막 한 100m, 200m 나는 곳에서 배를 지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미쳤다고 욕먹죠. 그때 큰 배를 지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미친놈 저 배 나중에 다 지어놓고 저거 어떻게 물로 끌고 가냐 이거죠. 근데 노아 입장에서는 민물 쓰나미가 오니까, 노아가 본 비전에서는 민물 쓰나미가 오니까 민물 쓰나미 근처에서는 배 지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럼 물길이 휩쓸어 가는데 바로 물길이 확 차올랐을 때 바로 위에 지어야 배가 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교회 바깥의 사람이고 노아 스토리를 많이 믿는 거 아니지만 노아의 방주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뭐 정당 정치 왔다 갔다 하고 하시는 분은 하시는데 저희 시민들은 자유민주, 열혈, 담백한 자유민주 시민들은 저 근본적인 데다가 정신문화에 관한 투쟁이라든지 이런 유권자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데다 좀 배를 지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이거다 저거다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고, 가치를 고민을 하면,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